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시간 전 대국민 공동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수영 기자, 어떤 내용이 담화에 담겼습니까? 네, 두 사람은 대통령의 상황과 앞으로의 국정수습 방안 등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이후엔 따로 기자 질문은 받지 않고 퇴장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현재 중앙당사에 머물며 후속 대안 마련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먼저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윤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를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성역 없이 투명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해 국정 공백을 막겠다고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상시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정부 예산안과 부수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회 운영의 타협과 조정을 요청하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겠다고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잠시 후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수습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후 오후 3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회견을 열어 한 대표와 한 총리 담화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야권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독수 총리는 수사 대상이라며 국정 운영의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나서야 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주 재발이 될 2차 탄핵안 초안도 공개됐습니다. 국회에 연결합니다. 자, 신유만 기자, 야권은 결국 내란죄 특검을 하자는 얘기죠? 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검이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한 절차이고 다른 주장은 모두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내란 가담 혐의자인 한덕수 총리에게 수습의 총책을 맡길 수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는 윤 대통령의 살 길을 열어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야3당 행안위원들은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등 내란죄 관련자들을 즉각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2차 탄핵안 내용도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내용을 오늘 오전 공개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합참에 지시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과 함께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여야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또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창원 국가산단 관련 명태균 씨의 국정농단 의혹도 더해졌습니다. 정기국회는 이달 10일 종료가 되는데 야권은 바로 다음 날 임시국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2차 탄핵안을 함께 검토하고 이르면 오는 11일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늘 새벽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해 밤샘 조사를 한 뒤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경희 기자, 이 조사와 체포 경위 전해주시죠.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이곳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약 6시간 동안의 조사 끝에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체포와 동시에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한 대도 압수했습니다. 계엄 사태 닷새 만이자 특수본 출범 이틀 만에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주도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중범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계엄 선포 과정과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조사 후 긴급 체포됐고 현재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면지간이 제기되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신병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약 60명의 특수본 인력들은 정치인 체포 지시 논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탄핵안은 부결됐습니다만 정치권은 여전히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 공동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 사태 후에 국정 조기 수습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막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조기 퇴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의 수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헌정사상 조기 퇴진의 어떤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기 퇴진이라고 이제 굉장히 관념적으로 표현하지만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명분, 그러니까 조기 퇴진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기 퇴진은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퇴진하겠다. 그렇다면 저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장 그래도 근접한 게 임기 단축 개헌이다.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건 명분입니다. 즉 민주당에서도 처음에 이 계엄 사태가 나기 전까지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던 적이 있거든요. 또 네. 지금 현재 친윤에서도 임기 내 단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기 내 개헌이라는 어떤 목표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럼 명분이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임기 내 단축 개헌은 스케줄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몇 가지 것도 경우의 수가 있지만 2026년도에 뭐 지자체 선거도 가능하고 그때 이제 그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헌의 어떤 그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스케줄도 가능하고 하니까 저는 경우의 수를 아무리 뭐 고민을 여러 가지 한다고 하더라도 명분과 스케줄을 확실하게 동시에 담고 있는 건 임기 단축 개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임기 단축 개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이 오늘 담화가 민심 수습하는 데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급한 불은 끌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덕수 총리의 저 대국민 담화가 메시의 힘을 가지려면은 구체적인 후속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게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발표는 했지만 저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거고 네. 법률적으로 저게 효력을 가지려면은 우리 헌법에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66조 6항 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86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요. 네. 여기서 힘을 가지려면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합니다. 네.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하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사실 어떤 식으로든 법적으로든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정무적으로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대국민 담화 레토릭은 당장 여권이 이제 질서 있게 수습한다는 그런 안심의 메시지는 줄 수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야당도 설득하고 법률적으로도 완성되고 위임받으려면은 대통령의 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이른바 플랜 지금 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임기 단축 후에 그러면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여야가 합의한 어떤 시점을 마련한 다음에 대통령의 자진하야를 이끌어낸 다음에 6개월 후 대선을 실시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대통령이 탈당한 다음에 여야가 합의한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든지 이처럼 구체적인 걸 갖고 와야 야당을 논의 테이블을 올려서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하루 이틀은 진화가 되겠지만 예. 이게 힘과 어떤 효력성을 가지려면 추가 조치가 빨리 필요하다. 네. 그 말씀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뭐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대통령 명이 담겨야 된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민들께서 저 담화를 보고 어느 정도 설득이 되셨거나 납득이 되셨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오늘 담화를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하면은 속빈강정 내지는 맹탕 담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메시지에서 방금 전에 두 분의 평론가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이 빠진 상태에서 믿고 안심해달라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국정이 이 혼란 상황에 빠져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이 예. 과연 국정 안정화를 논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과연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이 혼란 속에서 가장 질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방안을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네네. 그런 상황을 외면하고 단지 시간을 좀 어떻게 벌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조기 퇴진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도 대통령직은 여전히 유지가 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것 같은 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과연 국민들께서 네. 얼마나 이해하고 용인해 주실지 예. 저는 조금 의문이다 네. 이런 판단합니다. 네, 관련해서 좀 담화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정부나 당 누구라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금 한동훈 대표와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두 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네. 뭘 약속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그러니까 제 그 답변이 첫 번째인데, 자, 지금 탄핵이 뭐죠? 탄핵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내려와야 되느냐 아니냐를 절차를 밟아서 헌법재판소에 묻는 것이거든요. 그것 역시 물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퇴진이라고는 하지만 퇴진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 과정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이건 법률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여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동안은 사실상 똑같이 책임 총리가 움직여야 돼. 책임 총리가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한 4개월 내지 많게는 6개월 동안 국정이 그냥 마비돼야 됩니까? 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차라리 정확하게 대통령의 약속을 통해서 나 퇴진하겠다, 하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은 그 퇴진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는지 기각하는지를 몇 개월 동안 지켜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옹호한다는 말씀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동훈 대표 당의 입장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여죄 여부를 확실히 따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적인 어떤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직을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라면 예. 수사기관을 통한 이게 여적죄냐 그러니까 이게 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네. 그럼 그것은 이 당과 그다음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 네네.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기관을 통해서건 그것과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거기에 또 하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검을 지금 김인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또 뭐 수사기관 3개에 대해서 그것을 지지한다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검도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대표가 확실하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옹호하지 않겠다는 뜻이 열려놓은 협상 카드라고 봅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 발언,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헌법상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네. 대통령의 권위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의 헌법에서는 권한대행이라는 체제를 그 2가지 경우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권리가 되는 사항은 탄핵 또는 자진 하야.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만 사고를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바로 그 예를 들어서 일례로 이 대회담 이후에 미국의 소리라는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언론 매체에서 예. 대통령실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의 어떤 행정부의 권한을 국민의힘에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권한 부여가 되는 것이냐, 예. 권력 이양이 되는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근거를 좀 밝혀달라고 바로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질의를 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오늘 오전 담화를 보면 바로 드는 생각이 무슨 권한에서 지금 행정부에 대한 권한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것이고 일례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한 법안이 이제 제출된다 손 쳐요. 그럼 거부권 누가 행사할 거죠? 그 국무총리가 할 수 있나요?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직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 등이 계속 얘기가 된다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든 아니면 네. 오늘 그 한 총리가 얘기하든 국정 운영에서 대통령 배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대담은 저는 완벽한 대담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구체적인 보완 방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정말로 대통령 스스로 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제시되지 않는 한은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이 위헌적인 대담 내용을 받아들이긴 굉장히 어렵다. 네. 그리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앞으로 탄핵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누가 임명하죠? 예. 그것도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무총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재반 사정에 있어서 대통령 지위를 유지해가면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담화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 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 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가 합의한다고 1분 1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처럼 민주당에서는 책임 총리제가 위헌이다. 한동훈 대표는 국정 운영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그 김민석 최고위원의 지금 주장은 일견 타당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내가 위임받았다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굉장한 위헌적, 위법적 시비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그 한덕수 총리에게 그것이 문서적으로든 대통령이 아니면 그걸 공개적으로든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조건이 충족이 돼야 지금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2가지가 전제가 돼야 지금 야당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반발 덜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명시적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문서로든 육성으로든.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한다면은 앞으로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뭘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야가 정치적으로 또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예, 정치적 대통령이 문서나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준다면 네. 이게 효력을 발휘하겠지만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무조건 주 1회 정례 회동하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하겠다. 그거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은 국정 운영 한 축이니까 책임이 있고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과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외교권, 예. 국방권, 국군 통수권
이건 그다음에 공무원 임면권. 네. 이거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권한이.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말하자면 불합치를 이걸 극복할 것이냐. 이게 남은 과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언은 했는데 빨리 이것을 뒷받침해줄 후속 대책들이 나와줘야 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선제적이고 좀 약간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이게 진화는 감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야당이 꼭 하나하나 물고 들어올 경우에는 답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아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그렇죠. 시급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 거센 후폭풍 속에서도 조기 퇴진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어제도 국무총리, 당과 협의해서 국정 운영할 거다. 퇴진 약속 받아냈다고 강조했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의 퇴진 약속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여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 이 여러 경우의 수들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 후속 논의가 어떻게 될지 계속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그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다,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전개 상황을?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 허들을 일단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허들이 당내 친윤이에요. 일단 당내 친윤과 그다음에 또 친한 그룹에서 나는 이제 부결표를 던질 거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단 설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허들이 지금 말씀하신 야당입니다.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조기 퇴진, 연착륙을 이뤄내려면 야당에게 무엇인가 내놔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 사실 논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공통점이 임기단축 개헌과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주장한 바가 있고 또 민주당 쪽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는 부분들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찍이 그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개헌론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뭐 4년 중임제랄지 몇 가지 야당이 계속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자체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개헌 논의로 끌어들이고 원하는 방향대로 개헌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개헌까지의 어떤 스케줄을 협의해달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카드를 내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으로는 윤 대통령과 이 개헌 주도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거기에 그만큼의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협조하겠다. 이 두 가지로 아마도 야당을 설득해 나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 함께 치르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거든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개헌의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임기단축 개헌을 해서 조기 대선을 한다. 자, 뭐 그것을 지선과 연결하든 그래서 정치 일정을 합하든 아니면 조금 땡기든 이게 굉장히 여기서 민감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야당의 상수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이 또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와 같이 협상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탄핵 소추안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블랙홀이 될 겁니다. 이걸 놓고 시기를 언제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일단 여기에서는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양당의 좀 약간 당략적 계획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파국적 평행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양쪽의 힘이 비슷하고 끝없는 대치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은 파국으로 간다는 게 안토니오 그람시 이론인데 지금 이게 어찌 보면 12월 대한민국 정부에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단축 개헌한다 그러면은 물론 나중에 개헌은 또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 또 마지막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국민들을 정말 믿고 간다면 야당이 여기에서 그 어떤 대선 시기를 가지고 너무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빠르게 우리 국가가 정상화할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협상을 한다면 길은 보이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 염두에 두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게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관련해서 이제 야당 의견도 궁금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조기 퇴진이 언제가 조기 퇴진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늦어지면 민심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 영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까지도 같이 의견을 좀 말해주시죠. 예, 지금 방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게 너무 정치적인 이해득실로만 지금 보고 있다. 지금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야당의
의견이 아닙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제 여의도에 경찰 추산으로만도 십수만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정도면 100만 인파가 모였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모이셨거든요. 예. 그분들이 바라는 바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입니다. 즉각 퇴진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야 또는 탄핵입니다. 예. 그러나 어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단 탄핵을 막아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볼 것인가?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한동훈 국민의힘의 대표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 그 과정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6년도에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하겠다? 이거를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고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아마 매일같이 국민들의 여론은 더 악화 일로로 향해 가지 않을까 저는 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평론가님 앞서 구체적인 일정이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네네. 이 조기 퇴진에서 조기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언론이 한동훈 대표가 6개월 뭐 이렇게 지금 네. 시한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런 건 예. 오보다라고 이제 다시 수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도가 오보일지라도 6개월이라는 어떤 시한이 주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더 늦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6개월이라고 한다면 또 저도 역시 이제 정파적인 어떤 또다시 정치공학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 선거법과 관련해서 2심 재판부가 배정이 됐어요. 네. 배정이 됐다는 건 선거법과 관련된 고법 그 항소심이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3개월 이내로 고법이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측에서는 즉각 퇴진에 그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정파적인 어떤 이해득실로 따져서 아무리 6개월이 있든 뭐든 어떤 스케줄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끊임없는 정쟁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더 크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쪽에서는 하야나 탄핵만이 유일한 선택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이탈표도 지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한 합의를 좀 이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당 쪽에서 허용할 수 있는 조기 퇴진 시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야권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탄핵 절차로 간다고 치면 네. 과거에 두 번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그렇죠. 있었는데 각각 60일, 90 며칠. 그러니까 대략 100일 안에 끝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한 뭐 이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손 치더라도 어떤 이 탄핵 심리 기간을 기존에 있었던 탄핵 심리 기간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최대 100일입니다. 네. 100일 정도는 뭐 질서 있는 퇴진하겠다고 한다면 그 기간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26년도 어떤 지방선거와 같이 대선을 치르자라는 식이 돼버리면 뭐 사실상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특히나 탄핵안이 최소한 뭐 2차까지 부결되고 예를 들어서 3차까지 가더라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걸 받지 않을 수밖에 없고 네네. 계속 어떤 민심을 받으려서 탄핵안을 계속 발의를 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수사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사 그렇죠.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아마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나오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도 이걸 계속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판단이 들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친한계 의원들은 이제 윤 대통령이 아니라 당의 국정 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친윤계와 친한계가 합의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찾아야죠. 이거는 정말 말하자면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친한과 친윤이 또 이걸로 대립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데 저는 어저께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표를 냈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겁니다. 이게 저는 약간 분수령이 될 걸로 봐요.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동훈 대표는 임기가 보장돼 있는 분이니까 끌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미묘하게 추경호 원내대표와 갈등이 좀 빚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동력이 있어서 또 동력이 좀 떨어지는 관계로 한동훈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날 패싱하고 원내대표, 그러니까 의총에서 결론 난 걸 내가 사후에 알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되느냐. 결국 한동훈 대표 호흡을 누가 맞추느냐. 일종의 친한이 된다 그러면은 동력을 훨씬 빨리 갖겠죠. 그런데 친윤이 아니야. 그 우리가 이 최소한 여기라도 원내대표라도 가지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내가 스스로 당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생각에서 친윤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는 계파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물론 뭐 사실은 당파보다도 무서운 싸움이 계파 싸움이라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말 여기서는 그 단일 대우로 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가 일단 누가 구성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일단 그 한 목소리가 난다 그러면 비록 108명이지만 저는 그나마 동력을 회복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야당과 협상을 하거나 맞서는데 레버리지로 작용하는 거지, 자꾸 뒤에서 흔들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건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선택지가 없는 게임이라고 봐요. 오늘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내용을 발언을 좀 살펴보면 한덕수 총리와 탄핵 부결 사태 주범 한동훈 대표가 뭘 논한다는 거냐, 이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건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뭐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건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법적인 어떤 요건이 되느냐, 실제로 권한이 이인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입장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회동을 계속 주장을 했고,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결단, 즉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므로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라는 문자 메시지와 그 다음 날 직무집행 정지를 조속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 이 발언들로 인해서 한동훈 어쨌든 대표가 지금 이걸 부결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전제하에 한동훈 대표와의 협력 내지는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 이걸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부결된 이후부터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마저도 뭐 주범이다라고 몰아붙이면서 다음 탄핵에 어쨌든 자신들이 확실하게 어떤 주도권을 잡겠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역시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 딱 그 한 뭉뚱어리로 적대시하는 어떤 상황인데, 처음에는 친한계의 일부를 어쨌든 끌어내기 위한 거였고, 지금은 이렇게 압박을 함으로써 한 일주일 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드러나면 친한계도 뭐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더라도 그중에서 이탈표가 있겠다라는 계산 속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겠다라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내일 예정된 대통령과 정기 주례 회동을 취소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뭐 권력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뭐 거국 내각 또는 뭐 책임 총리제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본 전제가 성립이 된다라는 조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즉각적인 그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 또는 야6당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은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정부와 또 한동훈 대표가 뭔가 입장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수용 가능한지, 만약에 책임 총리를 하신다고 하고 저기 장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저희들이 야당이 반대하면 이거 하실 겁니까? 어떻게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건지, 지금의 이 혼돈 상황을 과연 이런 방식으로 수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전히 의문이 크게 남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야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데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한동훈 대표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약 요소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든 제약 요소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검토하지 않고 내 진의가 반영되고 내 진심을 알아준다면 상대방이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정치 용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결박 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살을 빼고 싶으면 냉장고 앞에다가 식단표를 해둔다든가, 그다음에 고시공부에서 내가 주변과 차단해서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 공부한다든가,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그걸 거기에 대해서 미리 돈을 걸어 놓음으로써 자기가 나중에 빠지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걸 자기 결박 행위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다가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마지노선 혹은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내가 여기에 맞춰서 갈 테니까 야, 협상의 테이블로 와달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민주당 협상 테이블 안 옵니다. 지금의 시간은 민주당의 시간이고 공세의 동력은 민주당이 갖고 있고 모든 옵션도 민주당이 쥐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수세적인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행보를 한다 그러면 끌어들일 수는 있겠지만 내 진정성과 내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고 나는 총리가 계속 이런 상황들이 진행해 나가겠다라고만 반복한다면은 민주당 협상 테이블에 안 오죠. 네. 이걸 잘 활용을 해봐야죠. 네. 네, 이렇게 공세를 높여가는 민주당은 매주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관련해 야당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연말 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즉각 재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하신 역사적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뭐 포기하지 않겠다, 될 때까지 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반복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실제로 되게 하는 게 목적인지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될 때까지 하겠다는 그 안에는 끊임없이 그냥 재개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되게끔 하겠다라는 건 바로바로 특검을 제시하는 게 되게끔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탈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아 이게 바른 길이다. 흔들리는 사람은 분명히 국민의힘의 의원들 그중에 8명 이상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8명만 딱이 아니라 더 많이 해야 그 정당성을 더 민주당이 더 획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탄핵을 뭐 넣고 안 되면 다뤄놓고 이거는 정치적 압박으로 보이지 이것이 정말로 진지하게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또 그 상대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탄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도 좀 지켜보게 하고 지금 옛날에 2016년도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2016년도에는 충분히 그러니까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234명의 가결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해버리면 정쟁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탄핵 정국이 좀 장기전으로 돌입할 기미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국정 운영이나 전국 혼란 상황도 불가피한데 야당으로서도 그 혼란 상황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국정의 혼란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어야 할 사람이 본인이 직접 만드신 혼란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든 사람 따로 있고 이 국정에 대해서 야당이 함께 책임져라?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국정에 대해서 어려움과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까? 특히 저는 외신에서 우리의 지금 이 혼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지금 경제 상황이 이 혼란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가장 책임을 크게 통감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거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집권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대책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오늘 한동훈 대표께서 아침에 담화문 발표할 때 정부, 당 누구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지금의 이 상황, 이 질서 있는 퇴진이 국민들께서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우기기야 하겠지만 앞으로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의원님께서 어제 이후로 오늘부터 많이 만나시는 국민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시면 아마 다음번 탄핵 발의 때는 저는 통과가
무조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런데 국회와 광화문에서도 집회가 둘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듯이 국민 여론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여론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그 각 정당과 정파들이 눈여겨봐야 할 지점인데요. 자, 이렇게까지 온 상황, 물론 지금 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원천적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죠. 부당한 하고 위헌적인 계엄을 발령하는 바람에 이렇게 그 상황이 가속됐지만, 자, 근데 여기에 또 야당의 책임은 없나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지금 갖고 있는 권한을 너무 남용했다. 그러니까 탄핵과 예산안까지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른바 제도적 인내를 하지 않고 너무 할 수 있는 권한을 방대하게 남용해서 이렇게 불렀고, 대통령 또한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최고의 자기의 그 말하자면 헌법 수단인 그 계엄을 꺼내들음으로써 헌법적 강경 대응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 했다는 게 더 이상의 상황이 꼬였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으로부터 전략적 좀 허용을 받아서 전국을 운용해야 하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외소해 있는 거고, 이 세 박자가 물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태가 왔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만 놓고 계속 간다 그러면은 정말 이 여론은 누구에도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불리한 여론은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탄핵 불가로 섰기 때문에 아마 그 분명한 그 국민들에 대한 여론은 반발 여론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예산이고 민생이고 다 팽개쳐 주는데 다시 탄핵 재발해야겠다, 될 때까지 하겠다만 반복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정당이 수권 정당이 되나? 대안 정당이 되나?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도적 인내와 대통령의 헌법적 소양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전략적 스탠스가 맞물리는 쪽에 저는 국민 여론이 반응할 것이다. 그 지점을 잘 찾아야겠죠.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도 들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 탄핵안을 될 때까지 추진한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그런데 이 야당의 전략이 법적으로는 좀 해석이 엇갈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탄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랄까 법적인 어떤 축적도 필요하고 또 여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탄핵이라고 해서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태균이라는 명태균 게이트를 또 집어넣고 새로 한다고 합니다. 탄핵을.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또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탄핵 자체는 어차피 한번 폐기가 된 다음에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해가지고 아마 계속 제기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넣을 수도 있죠. 의혹에 해당하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대통령의 육성으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다 포함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가장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번 계엄 사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어떤 위법성이 너무나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찌 보면 간접적인 위법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본인 스스로 위헌 위법적인 요소를 자신이 그것을 다 채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주심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권에서는 어떻게든 탄핵이 민주당이 계속 발의를 하는 것이 어떤 나중에 탄핵의 역풍이 나오지 않겠냐고 하지만은, 저는 어제 오히려 그 여의도에 모였던 그 수많은 민심 등을 계속해라,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그 민심을 받아들여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추진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난 우리가 2016년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다른 건 뭡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과반도 되지 않는 의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72석이라는 거대, 그리고 야권을 다 합하면 190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와는 지금이 훨씬 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설득 작업이 필요했죠. 여권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할 수 있었지만, 또 그리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위법은 직접적인 위법은 아니었어요. 간접적인 어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런 제3자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지탄을 받았던 것인데, 저는 이번만큼은 대통령 본인의 위법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굉장히 다수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재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것이 12월을 넘기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이탈표를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선택만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11일에 보고를 해서 14일에 재표결을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재표결을 하게 된다면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관건은 이겁니다. 저도 사실 오늘 발표하는데 구체성이 없어요. 어저께까지 한 발표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바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당 내에 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는 지점에 선다면 우리가 부결할 수 있다라는 데까지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어쨌든 안은 굉장히 그냥 관념적이었다. 어저께의 못지않은 어떤 되게 모호한 성격이었다. 그래서 앵커님의 말씀의 답변은 뭐냐면 그 시간까지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해답을 내놔야 된다. 네. 그야말로 자당의 의원들까지도 고개를 끄덕이고 한 목소리로 부결해도 국민들한테 진짜 이거는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3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여를 했었죠. 본회의 불참으로 탄핵안이 부결이 됐는데 어제 상황 저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변인님께서는 여당의 탄핵 반대 단일 대우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제도 사실 당론으로 결정하고 부결하자 그러면서 다 본회의장을 이탈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 김혜지 의원,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에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오늘 반대표를 찍었다. 네. 그러나 다음번에 또다시 투표를 하게 된다면 탄핵안에 대해서 투표가 올라온다면 나는 찬성표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국민의힘의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어제 투표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길게 오랫동안 우원식 의장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투표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투표를 못한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할 정도로 어제의 분위기가 사실상 자유투표가 아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어제 이후로 좀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물어볼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왜 반대했냐? 왜 탄핵을 부결시킨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국민의 의원님들께서 과연 어떻게 국민들께 설득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설득에 대한 답이 없다면 국민의힘에서조차 먼저 이건 이제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곧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우 의원까지 3명이 표결을 했죠. 탄핵안을 재표결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탈표가 더 나올 명분이 없잖아요. 정치 상황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분석하는데 이탈표가 더 나오려면 여권의 수습 방향이 역풍을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구에 돌아갔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역 구민들한테 별 낯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 소속 정당원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이게 질서 있는 수습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더 후폭풍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진로조차 위협받는다라고 할 때는 저는 가능하리라 보는데 아직 지금 민주당이 다시 올린다고 하더라도 정치 상황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연말 정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민주당이 한두 번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방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고 나서 새해 첫 여론조사에 정당 지지율 큰 차이 나고 국민의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이 8대2, 9대1로 갈 경우에까지 국민의힘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한 싸움이라고 얘기했던 것. 한동훈 대표에게 제약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은 약 한 3주의 시간 싸움에 접어들었다. 3주 안에서 민주당이 한두 번 더 발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어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때까지 여론과 어떤 정확한 상식선에서의 수습책이 마련 안 되고 공감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은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단일 대우를 더 이상 기대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헌법상에서나 아니면 국회법상에서 국회의원의 정치행위나 투표행위는 양심에 따라 국익에 우선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투표행위에 대해서 일부에서 비판을 하지만
그 비판은 사실 그 헌법과 국회법에 적시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김상욱 의원 역시 지금 의총장에서 나와서 저 행동을 하고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 그 행위는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김상욱 의원이 저렇게 나와서 투표를 할 수 있었다면 의총장에서도 김상욱 의원 말고도 나올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잖아요. 이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선진화법 위반이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의 정치 활동을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뭐 인위적으로 활동을 금지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김상욱 의원 케이스가 그 해당되지 않는 것을 네.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설전 변호사님, 반면에 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엔 탄핵을 찬성했다가 이후 당론에 따라서 담화 이후에 반대로 입장이 바뀌었는데 조경태 의원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매우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물론 어떤 대통령의 담화가 당의 일임을 하겠다, 본인의 어떤 그 태진과 어떤 임기라든지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하겠다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없었어요. 국민들이 어저께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도 답답했던 건 왜 그걸 우리 당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국회도 아닌 어떤 지금의 국민의힘에게 소수 여당에게 맡기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 면에서 조경태 의원이 그것만 보고 이래서 입장을 바꿨다? 그런 면에서는 조경태 의원도 결국에는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해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여당의 중진 5선 의원인가요? 굉장히 중진 의원으로서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이 시점에 대해야 되는데 예. 너무 조변석계 같다라는 어떤 가벼운 모습을 보여준 점은 글쎄요, 뭐 양당의 지지자로부터 저는 모두 다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탄핵 정국에 있어서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좀 무게감 있게 어떤 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상황 책임지겠다면서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재신임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의 상황 어떻게 정리가 될 거고 또 앞으로의 혼란 상황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일단 75명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나온 자리에서 남아 있는 의원들이 권성동 의원의 제안에 따라서 거수로 투표를 했다고 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좀 그 숫자가 과반이 넘는다. 그래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다시 그 재신임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 원내대표가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네. 일단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날 원내대표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으로서 소속 의원들을 지휘해야 하는 어떤 상황은 무조건 그것을 부결시키더라도 국회에 있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지시는 굉장히 모호했어요. 당사에 있어야 될 이유도 뚜렷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사에서 다시 정확하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다시 오라는 지시도 모호했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민주당의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네. 고발이라고 한다면 이번 그 개헌과 관련돼서 통보를 받았다 대통령으로부터 통화를 한 건 지금 뭐 드러난 것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여자 여부를 떠나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럼 원내대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지셔닝인데 여기서 수사에 응하면서 자신의 어떤 원내대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네. 보고요. 아마도 원내대표는 새로운 어떤 그런 선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변인 어제 본회의에서 이 첫 번째 안건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었지 않습니까? 네. 부결이 됐지만 여당 안에서 이탈표가 6표가 나왔어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비록 2표가 모자라서 부결이 되긴 했는데 네. 지난 그 2차 때에 비하면 지난 2차 때 4표의 이탈표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무효표가 있었기 때문에 2표의 이탈표 정도라고 이렇게 그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는 무효표 없이 오롯이 부표, 그러니까 반대한다, 찬성한다 쪽으로 온 표가 이탈표가 6표입니다. 그렇다면은 어제의 상황들 속에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나름 전략적 판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두 부부를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나서서 방탄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한쪽은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쪽으로의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다음번 표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그 상황을 다시 그 짐작해 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다. 예. 저는 그 다음번 표결에서는 통과가 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네, 다시 한번 국민의힘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전 11시에 대국민 공동담화를 발표한 이후 한 대표는 당사에 머물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한 총리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수영 기자, 이후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담화를 발표한 지 3시간이 지났는데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당사에 머물며 당 지도부와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대안 마련을 고심 중입니다. 담화문 발표 이후 당사에는 장동혁, 박정아, 주진우, 박정훈 의원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과 신지호 전략기획부 총장 등 지도부와 이른바 친한계가 속속 도착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윤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한덕수 총리와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해 국정 공백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한 총리도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과 관련해 국무위원 간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또 잠시 뒤 오후 3시부턴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회견을 열어 한 대표와 한 총리 담화 관련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야권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수사 대상이라면서 국정 운영의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나서야 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주 재발이 될 2차 탄핵안 초안도 공개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유만 기자, 지금 야권은 결국 내란죄 특검을 하자는 얘기죠? 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내란 특검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검이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한 절차이고 다른 주장은 모두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내란 가담 혐의자인 한덕수 총리에게 수습의 총책을 맡길 수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는 윤 대통령의 살 길을 열어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야3당 행안위원들은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등 내란죄 관련자들을 즉각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공개된 2차 탄핵안 내용도 좀 전해주십시오. 네,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2차 탄핵안을 함께 검토한 뒤에 이르면 오는 11일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2차 탄핵안에는 김용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합참에 지시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과 함께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여야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또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창원 국가산단 관련 명태균 씨의 국정농단 의혹도 더해졌습니다. 정기국회는 이달 10일 종료되는데 야당은 바로 다음 날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 처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오늘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체포됐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방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조사 경위 등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경희 기자, 조사 경위와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약 6시간의 조사 끝에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동시에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는데요.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방금 전 브리핑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국가적 중대 사건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에게 합동 수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경찰이 제안해 온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또 김 전 장관을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할 계획이라며 오늘 오후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출범 이틀 만에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된 만큼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중범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약 62명의 특수본 인력들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계엄 사태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검경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새벽에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밤샘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 심야 조사에서는 좀 어떤 내용들 신문을 했을까요? 일단은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 체포를 했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구속영장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수사의 적법성에 관해서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부분들을 위주로 물어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일단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입장은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인지사건으로 보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도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의 일차적인 혐의는 직권남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부분, 그런 것들을 소명하기 위한 조사가 일단 1차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에 관한 부분들을 일단 초반에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48시간이면 그래도 만으로 이틀 정도의 충분한 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병력을 뭐 어떻게 이동하도록 지시를 했는지, 특히 뭐 국회에 진입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들을 했는지에 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건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시기적으로 어제 탄핵안 표결 무산된 이후에 새벽에 자진 출석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사건을 본인이 그냥 짊어지고 가겠다? 아니, 꼬리 자르기 시기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진 출석을 했거든요. 검찰이 소환한 날짜는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진 출석을 어저께 새벽에 1시 반에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본인이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폐기하고 새로운 깡통 휴대폰을 같이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대폰을 이미 제출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 기존에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오히려 폐기하고 자신의 새 핸드폰, 깡통 핸드폰을 들고 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건 뭐 본인이 어떤 이 사건을 축소하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보이고요. 어저께 변호인들이 같이 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가 끝난 후에 긴급 체포가 된 것은 검찰에서도 이 조사가 굉장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통해서 특히나 이렇게 되면 이 수사는 굉장히 급속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최장 20일 동안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고 20일이 지나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20일 안에는 뭐 내란죄 혐의까지는 입증이 좀 불가능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직권남용의 어떤 수사로서 저는 기소는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내지는 기소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그 외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구속된 상태에서 충분히 대질신문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저는 이 수사가 특히 내란죄 수사가 대통령에게까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박세현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이 조금 전인 1시 30분쯤에 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12월 6일 검찰은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고 어제 군 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 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본부장이 수사 방침과 어떤 간략한 개요를 설명을 했는데 특수본이 꾸려지고 나서 수사가 좀 대대적으로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할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결국에는 내란 혐의 전반에 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특히나 대통령도 지금 자신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 계엄 지시를 도대체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계엄 선포라고 하는 실행에 이르게 됐는지까지 전 과정을 남김없이 다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의 입장도 이 사안에 관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방어하거나 옹호해주지 않겠다는 지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체포된 것을 시작으로 과연 이런 계엄 선포라고 하는 민주화 이후 전대미문의 행위가 있기까지 과거에 예를 들면 수개월 전부터 어떤 준비 행위가 있었는지, 예. 아니면은 비교적 최근에 돌발적으로 실행을 하게 된 것인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계엄 선포 이후에 병력 이동은 어떻게 지시를 했고, 뭐 정치인에 대한 특히 뭐 명단을 정해서 체포 지시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다 남김없이 규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눈에 띄는 부분이 검찰이 그 특수수사본부를 편성을 하면서 검사 20명이나 지금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굉장히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마 빠른 속도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설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사가 20명, 수사관이 30명이 파견됐고 추가로 군검사 12명도 파견이 됐는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군과 검찰이 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없을까요? 네, 충분히 저는 협력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경찰의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수사팀도 예. 같이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통일적인 수사의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중구난방식으로 해버리면 조사도 중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의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검찰 특수본, 그다음에 지금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수본, 그다음 군검찰이 필요하냐면 지금 현직 군인들이 여기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직 군인들에 대한 수사는 아무래도 군검찰을 통해서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 수사권의 범위도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군검찰, 검찰, 그다음에 경찰 이것까지 해서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수사에 대해서 정파적인 어떤 비판이 없으려면은 예.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는 특검, 이 내란 관련 특검,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 사태와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도 전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특검이 진행이 되게 되면 기존의 어떤 각 수사 주체들의 어떤 증거라든지 수집된 증거, 그다음에 조사된 조사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특검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예. 이 특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좀 김용현 처장이 일단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당시 그 초창기부터 대통령이 그래서 좀 빠른 수사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면 최초에 이 지금 우리가 기사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계엄 사령관조차도 자신이 계엄 사령관이 됐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초에 이것을 논의를 하고 시작 단계에 있었던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 퍼즐이 맞춰져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국무위원들을 모았고 그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져야지만 저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뭐 앞으로 이 수사가 저는 이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계엄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이 계엄 사령관과 특전 사령관에게 국회 병력 투입,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는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3일 날 10시 30분경에 정군 지휘관에게 하상이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그때 장관님께서 이제 지휘관들에게 그 계엄 발령된 거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차관님 지시하셨습니까? 차관은 지시할 위치가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그 지시를 받았는데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자진해서 출석을 했는데 신병 확보에 나섰고 공간과 집무실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수사기관이 이렇게 좀 긴급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즉 현장 지휘관들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되게 김용현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 몰랐다. 심지어 포고령 작성까지도 포고령은 사실은 국방부가 작성해서 계엄사령관에게 줘야 되는데 계엄사령관이 받고 나서 법적 검토해야 되니까 다 끝났으니까 그냥 시행만 하라고 예. 했다는 건 아닙니까? 예. 네. 그럼 이게 국방부가 한 겁니까? 방첩사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규명해야 되는 빨리 신속한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텔레그램에 빠졌다가 다시 재가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바로 이제 그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김용현 신병을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고 마지막 하나는 김 전 장관이 사건 이후에 거의 한 뭐 나흘간 잠적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서 무엇 하는지 몰라서 종족이 묘연한 상태였는데 그렇다 보면 더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겠고 제한적으로 언론에 대해 나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선관위에서 간 거는 지시를 받아 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수사에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혼선 좀 줄이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전격적으로 신병도 확보하고 지금 증거물도 압수하는 이런 속도전을 벌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네. 생각합니다. 지금 계엄 사태 관련해서 수사 선상에 오른 공직자 가운데 첫 번째 피의자 조사가 시작이 된 건데요. 수사 쟁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어쨌든 수사 쟁점은 내란과 직무 직권남용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예. 그런데 지금 어젯밤에 그것도 새벽 1시 반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모든 화제가 김영현 전 장관에게만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 이걸 노린 자진 출석이었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아마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의 본질, 이 핵심은 뭐냐면 이 내란죄의 가장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아까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구금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김영현 전 장관이 각종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과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내렸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걸 김영현 장관이 혼자서 단독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국가 계엄을 할 때에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고 이 국방부 장관이 혼자서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이 모든 엄청난 일을 벌였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죄에 최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금 긴급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을 지키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예.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또 민주당의 또 하나의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앞으로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가 되고 또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 사태에서 굉장히 주요 인물인 건 맞죠. 네. 중요 임무 종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일을 했는지 부분도 앞으로 철저하게 가려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 수사의 범위는 상하 좌우로 전부 다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는 뭐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등 이 군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실행행위에 현장에 나갔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지시를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래로는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옆으로도 이 조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국회를 통제할 때 그 국회 경비대가 잠시 동안 국회의원들의 경내 출입을 허용했다가 다시 차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차단하는 걸로 바뀐 것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국회 경비대에 대한 지시는 개통상 아마 경찰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군이 아닌 경찰은 어떻게 해서 이 국회 통제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에까지 관여하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될 거고 결국에는 그 계엄 선포라고 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위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고 네. 아마도 성역 없이 조사를 해야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아까 김진욱 대변인도 꼬리 자르기가 될 것 같다라는 우려를 좀 표출을 하셨는데 뭐 김용현 전 장관을 수사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부른다던가 그를 통해서 이 내란죄 수사의 향방이 정해질 가능성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 변호사 잘 설명해 줬지만 아래로는 뭐 정말 현장 지휘관들도 포함하지만 김 전 장관이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을까요? 당연히 뭐 우리가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예. 윤 대통령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고 한동훈 대표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당은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어떤 그 보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는 수사의 결대로 따라가고 수사의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은 뭐 이렇게 아직은 이제 구속적 부심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직은 구치소에 있는 신분이지만 만일 진짜 구속이 되어가지고 이제 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면은 저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 전 장관이 자신의 휴대폰은 새 것으로 바꾸고 뭐 다 증거를 인멸하고 모든 뭐 텔레그램 다 삭제했다 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에 대한 확대가 간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참고인 신분일지라도 예. 전 여기에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당연히 또 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진행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번 계엄 사태 수사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여야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 박세현 특수본부장 브리핑도 살펴봤지만 이 중요한 건 특수본부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가 됐다면서 이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송영훈 대변인님은 이 사실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피의자 입건이 불가피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란죄 구성 요건은요, 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형법 91조에 보면은 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계엄 선포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진입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결의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의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계엄 선포에 의해서 가능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계엄이라고 하는 권한을 발동한 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떤 경우에도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입건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새벽에 출석을 하자마자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지금 긴급 체포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것이고 수사 범위는 계속 확대해 갈 것인데 아마도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입건에 관해서 설주환 변호사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송 변호사님 얘기 말대로 어떤 피혐의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 모두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많은 책임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책임은 대통령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아까는 절차상 피의자로서 입건을 했다는 말이지만은 뭐 절차상이란 말은 고소장, 고발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피의자로서 입건을 했다는 얘기지만 어느 정도 그 혐의 자체가 소명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앞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1차 조사 아니면 뭐 2차 완벽한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사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원래 수사라는 것은 밑에 단위부터 어떤 진술을 잡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가장 마중에 이 결정권자 우리가 보통 제일 위에 있는 상부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밑에 체계 내에서 아마 먼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거기에서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분들의 진술도 받아올 것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피의자로서 소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지시를 받았던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은요, 계엄 당시에 대통령의 전화를 통해서 진행 상황 물어봤다라고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서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접 받았는데 대통령 목소리였습니까? 예.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셨고요. 예, 뭐 이동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거기 상황이 어떠냐.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네, 최소영 평론가님, 지금 경찰도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과 반란 혐의를 적시를 했고 특수본에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는데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에 대한 지금 권한과 지금 수사기관의 주체가 지금 사실 논란이 있어요. 어떤 합수본이 지금 한다고는 합니다만 뭐 직권남용부터 타고 들어가는 거고 또 진행 중인 사안이라도 공수처가 이쪽으로 이첩해달라면 또 이첩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있죠. 경찰도 하겠다고 하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근데 경찰은 지금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 또 대상일 수도 수사 대상일 수도 있어서 상급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모호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내란죄라는 건 어쨌든 국토에 대한 참절과 국헌 문란이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에 대한 중대한 거고 대통령도 여기엔 제한이 말하자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저는 차라리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엄정한 수사를 얘기했으니까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국회가 이것을 국회 권능으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적절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내란죄라는 수사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각 수사기관이 각자 이렇게 각자 자신들이 의지대로 추진하는 것 오히려 이게 또 혼선을 빚을 수가 있어서 차라리 그런 방식도 고민해봐야지 그래야지 수사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해서 받아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지금 각급 단위별로 수사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이게 저도 과연 온당한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이 관련해서 야당에서도 특검을 요구를 하고 여야 합의 특검 얘기도 하셨는데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에 여당 쪽에서 여야 합의 특검 이 제안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이 사안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의 특검을 반대해온 것과 달리 적어도 논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특검보다는 지금 검찰이 일단 수사 진도를 빠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맡겨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특검법을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킬 때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다음에 특검 후보를 추천해서 임명할 때까지 또 최소한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여태까지 특검법에서 늘 보셨다시피 특검이 임명이 되면 수사 준비 기간이라는 걸 가집니다. 보통 20일에서 30일 정도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기간,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 그다음에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임명하기까지의 시간, 그다음에 수사 준비 기간까지 좀 합산을 해보면은 적어도 한 달 반 정도가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검찰 수사는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갈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는 수사의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가장 진도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검찰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다만 이것은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될 거고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여당에서도 종전과는 달리 논의는 적어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들 주셨는데 동시다발적 수사에 나서고 있고 또 민주당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하면 이게 혼선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선 줄 염려가 저도 그 우려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젯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인신 구속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경찰에서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면 증거 확보가 각각 수사기관에 다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로 이제 나중에 정보 공유를 한다든지 수사 공유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취합된 결과로서 가겠지만은 저는 이런 수사기관에서 지금의 어떤 수사 진행을 하는 부분 충분히 저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정말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국회에서 추진을 하는 여야가 합의된 특검을 통해서 어떤 특검에서 나중에 지금
국수본에서라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나타난 증거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라든지 민주당에서 이 수사는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라고 부여할 만한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하고요.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을 해서 나중에 하나로 기일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수사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탄핵 심판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러면 국회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 당사자로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권한이 어떤 유현 위법적인라는 것을 증거로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증거라는 것은 단순히 CCTV라든지 그날에 있었던 영상만으로는 되질 않아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위법적인, 위헌적인 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수사가 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검까지라도 지금의 각각의 주체, 수사 주체들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최수영 평론, 네네 말씀하시죠.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주체는 국가수사본부가 맞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거 특수본을 임의로 설치한 것이고요.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직권남용죄를 일단 먼저 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수사를 무분별하게 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분명히 국가수사본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자료 싹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이 뭔가 사건을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그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시작을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게 전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여야가 지금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뭐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특검이라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빠르게 국회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고 그 사이에 수사의 주체는 국가수사본부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혹시 특검은 모르겠는데 저는 국가수사본부가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만한 그 역량과 그리고 조건이 충분히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당장 서울경찰청장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요한 피의자 중에 한 명으로 조사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수본이 과연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검찰은 12.12 5.17도 다 조사해서 수사하고 처벌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 검찰이 지금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굽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매우 기형적으로 해놔서 검찰이 이것을 수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처음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 20명을 파견해서 특수수사본부를 꾸렸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대단히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의도에도 어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까? 검찰이 여기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적당히 덮으려고 했다가는 어마어마한 역풍에 직면할 겁니다. 검찰도 지금 조직의 명운을 걸고 사실상 명예를 걸다시피 하고 이 수사에 착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검찰과 국수본을 놓고 본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그 노하우나 능력 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움직임이 그렇고 비상경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표했던 부분은 포고령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처단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민주당에서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주도로 작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 전 사령관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명 작성 주체는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분명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떠오르는 키포인트 하나. 김 전 장관이 분명히 그랬어요. 계엄사령관이 이거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했다니까 법적 검토 다 거쳤다고 했어요. 그러면 작성자가 있고 법적 검토까지 거쳤다면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는 두 트랙으로 이미 다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김용현 장관만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국방부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아마 국방부 조사하면 국방부 실무선 어디에선가 이게 나오겠죠. 이게 인쇄물이니까. 근데 만일 이게 이제 이를테면은 그 김용현 장관이 임의로 작성한 건지 아니면은 이 포고령 자체는 계엄사령부의 몫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서 했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를테면은 개통과 라인이 아닌 선에서 어떤 이게 단어가 끼어들어가고 왜냐하면 이에 들어간 거 보면 국회는 어떤 형태로든 계엄령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 국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처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여기에 갑자기 의료인력이 나오고 뭔가 이게 포고령이 과거에 조금 더 군사독재 시절의 포고령보다 더 좀 거칠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한번 꼭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 포고령이야말로 김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저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의도와 광화문도 각각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인파가 몰리면서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은 한때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탄핵안 폐기 소식에 나온 반응들도 여의도와 광화문 제각각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보신 것처럼 정말 여의도와 광화문 발디딜 틈 없이 가득 찼는데요. 어제 저렇게 시민들 많이 몰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큰 후유증을 남기고 그 상흔이 오래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 2016년 말 2017년 초까지 그 탄핵 정국에서도 매주 저렇게 시민들이 둘로 갈라져서 거리에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둘로 갈라진 우리 사회는 몇 년 동안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것이 네. 일종의 심리적 내전이라고 하는 단어로까지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런 거리에서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빨리 이 사태를 질서 정연하게 수습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 여야가 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서 어떤 그 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고 아마도 빠른 시점 이내에 그런 것들을 여권 내에서도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은 일단 어제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이 됐죠. 좀 아쉬워하는 시민들도 보였는데 야당은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를 하겠다고 한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 규모도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어제의 그 광장으로 나오신 시민들은 어떤 민주당이나 야6당이 강제로 동원한 시민들이 아닙니다. 네. 어제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고 그 자발적인 참여의 시민들이 경찰 추산으로만 10만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매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게끔 만들 겁니까? 방금 전에 송영훈 대변인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빠르게 질서 정연하게 이걸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은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야 이분들이 다시 이렇게 이 추위 속에서도 광장으로 나오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빠르게 이 질서를 정연하게 이 혼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질서 정연한 퇴진을 말씀하시면서 6개월, 1년을 간다고 해보십시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예. 이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탄핵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여당에서도 만약에 이 집회 참여 인원이 는다면 표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정당은 민심의 접점에 있는 데가 아닙니까? 결국 네. 그 국민의 마음을 먹고 사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권을 가져오는 게 정당인데 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핵 표결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고민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가결됐을 때 부결됐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말하자면 역풍에 직면하는 거 맞는데 각각의 경우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시간을 좀 벌어서 질서 있는 수습을 하고 차기 좀 시나리오를 짤 때까지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 싸움에 돌입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앞으로 점점 더 민주당 쪽에서는 인원 동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여론전을 통해서 광장으로 모여달라고 할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 야당 지도부도 광장에 나갈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쏟아지는 그런 열기를 과연 국회가 그러면은 이거를 제도의 안으로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계속 그걸 공세를 펼치면서 탄핵을 압박할 때고 국민의힘은 그걸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 방어하다 보면 연초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큰 격차로 떨어지고 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여당에서는 당연히 민심에 수렴되고 부합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쨌든 지금 플랜 A, B, C를 짜줘야 한다. 그래서 네. 시간 싸움에 돌입했다는 건데 저는 시간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2, 3주, 특히나 2, 3주도 길어 일주일 사이에 최소한 로드맵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또 반대로 어제 광화문에서는 맞불 집회가 진행이 됐고요. 또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내놓을 구체적인 플랜들을 보면서 마음 돌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참여 인원이 준다면 탄핵
추진 동력을 도리어 잃는 건 아닌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핵 반대 집회하신 분들은 어제 탄핵 부결에 대해서 제가 참 우려하는 것이 그걸 진영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시라고 봅니다. 지금의 대다수의 민심 등은 지금 본인들이 탄핵을 부결된 거에 예를 들어서 환호를 보내는 분들하고는 매우 다르다라는 분들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저는 어제 여의도 앞에서의 집회에서의 특징이 과거 촛불 집회랑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 인원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어떤 주도하는 집회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지 세대별로 보면 4050 세대들이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많은 그 세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는 2030 세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과거에는 촛불 집회라 해서 우리가 촛불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제는 뭘 들었냐면요. 우리가 콘서트장에서나 볼 수 있는 형광봉을 들었어요. 응원봉을 들었어요. 이제는 또 이 촛불 집회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고 참여 세대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7년 헌법이 시행된 지 지금 40년이 다 돼갑니다. 이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좀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분들도 있고 임기 단축 개헌 또는 대통령제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987년 헌법 이래로 사실 성공한 대통령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탄핵소추를 당했고 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됐다가 헌재에서 기각이 됐고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다가 물론 이제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면은 1987년 이래로 8명의 대통령 중에 3명에 대해서 벌써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정도의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6공화국 대통령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통해서 겪은 경험들을 보면은 결국은 사람으로 인한 위험이 너무나 클 수도 있다. 이른바 프레지던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한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뭔가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개헌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헌법적 장치들을 재검토하고 그것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질서 있는 퇴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들 네 분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어들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3.9도로 출발하며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보였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은 오르지 못하며 서울 4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 일부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4도, 대전 6도, 대구와 울산 7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특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